친구들아, 주말이 끝났고 러시아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 로스로사톰 화물선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가 그 화물선에 무엇을 싣고 있었을까?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는 폭발과 암살 시도도 있었어.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다쟁이이자 가끔 진실을 말하는 러시아의 미친 사람 예브게니 콜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월요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이니까. 나는 공식적인 뭐든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빌어먹을 쥐새끼들이라면, 하지만 너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과 빌어먹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다 번역하면 네 하루가 망가질 거야, 내 생각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자면 너희한테는 빌어먹을 3주밖에 안 남았어. 네가 가진 건 뭐든 우리가 전부 빼앗아 갈 거야, 인년아. 우리는 전부 다 가져갈 거야. 빌어먹을 놈들아, 당장 도망쳐라. 너희가 빨리 떠날수록 우리가 너희가 훔친 모든 걸 합법화하는 게 더 쉬워질 거야. 빌어먹을 쥐새끼들. 그가 그렇게 말했어. 그는 거의 횡설수설하면서 혁명이 오고 있고 국가와 질서의 변화가 올 거라고 말해. 하지만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싶어. 왜냐하면 이건 러시아인의 심리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니까. 국가의 변화, 러시아에서 일들이 처리되는 방식의 변화. 1917년을 살펴보자. 로마노프 왕조, 즉 러시아 차례의 왕조는 그 시점까지 수세기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지. 그래서 소련이 들어와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의 국가를 만들어냈지. 소련.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왜냐하면 이건 우리들의 거대한 붉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거야. 그 전에는 차르와 보야르들이 있었지. 차르와 그 주위의 귀족들, 뭐라고 부르든 간에 모두 차르 사진을 갖고 있었어. 선술집과 집 벽에도 걸려 있었지. 차르를 바라보고 차르에게 기도하고 차르를 사랑했지. 그러다 소련이 들이닥쳐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완전히 달라졌지, 그렇지? 단지 차르의 사진이 스탈린의 사진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 전에는 레닌, 그 다음엔 스탈린, 그 다음엔 후르쇼프, 그리고 브레즈네프로 바뀌었지. 그리고 나서 바로 죽은 2명이 있었지.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있었어. 차르는 소련의 서기장이 되었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알아? 그 자리는 국가나 정부에 고정된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만약 그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왜냐하면 차르나 지금의 푸틴 같은 대통령 대신에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생길 뿐이기 때문이야. 그게 러시아인들의 마음이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지. 그들은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서 그걸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낼 거야. 그게 바로 시스템이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야. 특정한 한 명의 지도자나 특정한 한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또 다른 차르를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예브게니 골만이 여기서 혁명을 외친다고 해도, 우리가 네가 훔친 모든 것을 합법화하겠다고 해도,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말하는 건 그들은 똑같은 시스템을, 똑같은 유형의 지도자를, 똑같은 절대 권력을 다시 만들어낼 거라는 거야. 하지만 그는 그걸 몰라. 그에게 말하지 마. 그래서 로사톰,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로 러시아에서 발전소를 짓는 회사야. 러시아 밖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화물선, 즉 화물 운반선이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에 의해 침몰당했어. 야, 내 말만 믿지 마. 내가 보여줄 영상을 직접 봐. 우리가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자. 그리고 이건 정말 멋지고 명확한 영상이야. 우크라이나 해군이 제공한 고화질 영상이지. 정말 대단해. 배 바로 뒤쪽, 파라붐, 맞았어. 하지만 그게 한 번만 맞은 게 아니야. 또 맞았지. 이미 2번이나 맞은 후였어. 그 배는 뭐라고 하지? 전복은 아니야. 기울어졌어. 기울어졌지. 그게 보여. 가라앉고 있어. 그리고 저게 2번째 폭발이야. 그래, 우리가 놓친 거야. 가라앉고 있어. 그리고 로사톰이 뭘 운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통 원자력 발전소 회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운반하진 않잖아. 그들이 운반하는 건 보통 그걸 주문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번 경우엔 러시아 정부지. 그러니까 이 상자들, 나무 상자들 안에 뭐가 있든 이제 그건 바닷속에 있어. 산호초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건 러시아 해군 기함 모스크바함 바로 아래에 있어. 이제 저 아래서 친구가 된 셈이지. 거대한 잠수함 파티라고 할 수 있겠네. 물고기 밥이 됐어. 야, 내가 해냈어. 로사톰이 뭘 운반했는지 주장했어.
읽어줄게. 로사톰 산하 페스코 소유의 화물선 야니나오가 노보로시스크에서 130마일 떨어진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해상드론 2대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국영기업이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배는 뭘 싣고 있었을까? 그 배는 국제 해역을 항해하던 평범한 민간 컨테이너선으로 냉동식품부터 건설자재, 어업장비까지 민간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어. 이런 공격은 해적질과 해상 강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로사톰의 대표인 알렉세이 리트빈체프가 말했어.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물고기 먹이가 됐지. 그냥 괜히 그런 거야. 월요일에 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즐겨보자. 저걸 봐. 정말 아름답지? 참고로 화물선이 공격당한 그날과 같은 날이야. 8월 1일을 말하는 거지.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이야기할 거야. 결국 8월 3일까지 갈 거야. 8월 1일 같은 날. 이제 수도인 모스크바로 가보자. 오늘 생일 파티가 열렸던 한 레스토랑에서 폭발이 있었어. 바로 이 남자의 생일이었지. 저 얼굴을 봐. 저 얼굴을 기억해둬. 저 사람은 끔찍한 전범이야. 왜냐하면 맞아. 부차 학살이 그의 지휘 아래에서 일어났거든. 그는 러시아 동부군의 지휘관이었고 부차에 있던 군대를 책임지고 있었어. 지금 그는 모스크바 항공우주군의 지휘관이야. 그리고 그는 모스크바의 한 레스토랑에서 55번째 생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대형 폭탄이 터졌어. 작은 강철 구슬이 들어간 1kg의 폭발물이었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였지만 실패했지. 그 폭발로 17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 하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 그 도살자를 잡았는지 아닌지 말이야. 우리가 아는 만큼 읽어줄게. 오후 7시 50분쯤이었어.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7시 50분. 한 여성이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던 발지로시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어. 경비원이 입구에서 그녀를 막았고 그때 폭발이 일어났어. 폭발 장치는 약 1kg의 TNT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금속 쇠구슬이 가득 들어 있었어. 폭발로 인해 폭발물을 소지한 여성과 레스토랑 경비원 그리고 한 명의 손님이 사망했어. 그래서 사망자는 총 3명이야. 그리고 21명이 더 부상을 입었어. 여러 도시 블로거들은 이번 공격의 주요 목표가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차이코프였다고 주장했어. 그는 다치지 않았어. 식당에서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알렉산드르 55라는 표지판이 등장해. 그래서 차이코프는 7월 27일에 55번째 생일을 맞았어. 그리고 그는 8월 1일에 이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 나는 이번이 그의 마지막 생일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의 군대가 부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모두 부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잖아. 이 폭탄은 그에게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그의 최후가 평화롭지 않아도 나는 전혀 상관없어. 아마 그는 고통을 좀 겪어도 될 거야. 차이코는 올해 5월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그는 동부 군관구를 지휘했어. 그는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사에는 FSB 요원들, 장군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관리들이 참석했다고 해. 그리고 이 행사는 차이코프의 54번째, 55번째 생일과 그가 새롭게 항공우주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였어. 그래, 그들은 그를 잡지 못했지. 사실대로 말하자. 아마도 우크라이나 SBU일 거야. 그리고 이건 그들이 적의 수도 한복판까지 손이 닿는다는 걸 보여주지. 그들은 원할 때마다 폭발물을 터뜨릴 수 있고 장군들도 제거할 수 있어. 러시아군 전체 병력의 수장들까지도 말이야. 러시아 어디에서도 안전한 사람은 없어. 나는 항상 그들을 모사드에 비유하곤 해. 왜냐하면 모사드처럼 SBU도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 후에 이 러시아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맹세했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러시아 장군들은 러시아 안에서 도망다니며 숨으려고 할 거야. 아르헨티나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겠지. SBU가 결국 그들을 잡을 거야. 자, 친구들, 이제 8월 2일로 넘어가 보자. 바로 다음 날이지. 그리고 이날은 정유소와 와일드베리에게 큰 날이었어. 둘 다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거든.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자면 8월 2일에는 2개의 정유소와 1개의 와일드베리 시설이 공격을 받았어. 사라토프에 있는 정유소 하나와 우핌스키에 있는 정유소가야.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 가끔은 좋은 영상이 들어오고 가끔은 그냥 문자로만 보고가 들어오기도 해.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할 필요 없어, 친구들. 멋진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일드베리 창고에서야. 파넬카 지역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천상의 연기를 보게 돼. AI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그냥 러시아의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야. 저걸 봐. 사라토프. 와일드베리가 불타고 있어. 이것도 사라토프 와일드베리야. 바로 그 물류 허브지. 여기서 더 가까이 볼 수 있어. 그리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불타.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와일드베리가 무너질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 국가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거야. 내 생각엔 우리에게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모두가 와일드베리가 러시아 군대에 물자를 공급하고 러시아 은행에 타격을 주며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명확하게 설명할 거야. 저 연기 기둥 좀 봐. 정말 멋지다. 미안해, 친구들아. 내가 실수했어. 사마라야. 와일드베리, 사마라. 정유 공장은 사라토프에 있었어. 러시아에는 비슷한 이름의 도시들이 많으니 용서해줘. 정유 공장은 사라토프. 이 와일드베리스 시설은 러시아 사마라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불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기뻐. 그건 참고로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들이야. 거기서 뭘 주문하는지 나는 몰라. 고양이 장난감, 진동기, 운동화 전부 불타고 있어. 아니, 그들은 그걸 받지 못할 거야. 또 다른 공격이 8월 2일에 또 다른 러시아 와일드베리스 창고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맞아. 네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맞아. 정유소 빙고는 아래쪽에 십자가를 완성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 와일드베리스 빙고는 한 달밖에 안 걸렸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일에 정말 불붙었어. 말장난이야.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매일 한 군데씩 공격하고 있어. 보통은 하루 걸러 두 군데를 공격하지. 그래서 결국 균형이 맞아. 8월 2일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노보시마키노 와일드베리스 창고야. 같은 날 불이 났어. 두 개의 창고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회사를 엄청 빠르게 해체하고 있어. 회사 전체가 파괴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 와일드베리스는 이 창고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게 그들의 사업이야. 그게 사업의 전부야.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불태우고 있어. 참고로 이 특정 노보시움키 창고 말인데 여기야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어. 바로 옆에 러시아 국기가 보여. 그리고 확대해보면 그 옆에 Z와 V가 보여. 우크라이나 침공의 러시아 상징들이지. 그리고 부차가 벌어진 곳에서도 거의 모든 러시아 부대가 이 상징들을 달고 있었어. 그래서 이 상징들은 민간인들의 죽음과 파괴, 그리고 학살을 상징해. 와일드베리스는 자랑스럽게 러시아 군대의 이런 행동을 지지한다고 내세워. 그리고 와일드베리스 홈페이지에는 특별한 페이지가 있어. 특별 군사작전을 위한 모든 것. 즉, 탄약과 총알을 제외한 모든 군용 물품을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주 정당한 표적이야. 얼마나 정당하냐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정적인 설명에 도달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불타는 와일드베리 창고를 더 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왜 와일드베리 창고를 공격하냐고 묻고 있어. 정유소를 계속 때리는 게 더 나을 텐데 말이지. 그냥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일 뿐이잖아. 그런데 그들은 정유소도 계속 공격하고 있어. 그것도 하고 있지. 여기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이 있어. 먼저 명백한 이유들부터. 와일드베리는 군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팔았어. 드론 부품, 방탄복, 무전기, 헬멧까지. 심지어 특별 군사작전을 위한 전용 섹션도 있었지. 대형 창고는 노리기 쉬운 표적이야. 하나만 불태워도 그 지역 전체의 물류가 즉시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수천 명의 판매자들이 상품을 잃고 평범한 사람들은 배송 지연, 사라지는 상품, 전반적인 혼란을 통해 전쟁을 직접 체감하게 돼.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야. 진짜 핵심은 돈과 은행이지. 와일드베리스는 가장 큰 채무자 중 하나야. 그들은 러시아에서 많은 돈을 빚지고 있어. 그 회사의 매출은 6조 루블을 넘어서 러시아 GDP의 약 3%에 해당해. 그 회사의 부채는 약 1조 3천억 루블에 달해.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VTB은행에만 수천억 루블을 빚지고 있어. VTB은행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고 이 마켓플레이스와 깊게 연결되어 있지. 만약 창고들이 계속 불타고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VTB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그리고 VTB는 국영은행이야. 그 말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해야 한다는 뜻이지. 와, 맞아. 돈. 와. 바로 그거야.
이게 주유소 국가에 타격을 줄까? 응. 하지만 정유소에 대한 공격과는 다르게 말이야. 정유소에 대한 공격은 예산 수입과 연료 공급에 타격을 줘. 와일드베리 창고에 대한 공격은 은행, 소상공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기에 타격을 주지. 누군가의 소포가 영영 도착하지 않고 판매자가 모든 상품을 잃고 대형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쟁이 더 이상 멀리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돼. 이것은 또한 국가가 석유 수입을 군사에 쓰지 않고 소매업과 금융권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쓰도록 강요하지. 요약하자면 정유소는 크렘린의 지갑을 겨냥한 공격이야. 베리는 대중의 지갑과 신경, 그리고 은행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이야. 둘 다 필요해. 함께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이 설명 정말 마음에 들어. 간결하고 짧으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주지. 맞아. 둘이 함께할 때 러시아에 맞서는 천재적이고 완벽한 무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크림반도로 가보자, 친구들. 우리는 반도 근처를 주행하는 연료 수송, 호송대의 명확한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 영상을 확보했어. 이 빨간 트럭들이 연료를 운반하고 있어. 이 호송대에 있는 다른 트럭들은 내 생각엔 이동식 방공부대인 것 같아. 대부분 뒤에 기관총을 단 무장 픽업 트럭들이고 드론을 격추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크림반도에는 엄청난 연료 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해. 호송대를 운전하기엔 정말 멋진 날이네. 빵! 자유가 수출됐지. 연료 트럭이 3대 있었는데 그중 3분의 1을 바로 잃어버렸어. 이제 끝이야. 사라졌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테크니컬 차량도 보다시피 폭발에 휘말려서 타격을 입었어. 그것도 끝났지. 하지만 연료 호송대는 신경도 안 써. 계속 운전하지. 트럭 2대만 남았어. 아마도 그들은 아직도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벌써 우크라이나 드론이야. 머릿속으로 이미 상어들을 떠올릴 수 있지. 일어날까? 일어났어. 호송대의 3분의 2가 제거됐고 테크니컬 차량도 같이 당했어. 아마 공격당한 것 같아. 그럼 마지막 연료 트럭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수도 있겠네? 아마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이 연료 부족 때문에 크림반도의 가게 하나를 살펴보자. 한번 보자. 여기에는 뭐가 있지? 여기 있는 모든 충전기들을 봐봐요, 여러분. 인터넷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충전을 하는데 아마도 대형 발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발전기가 있고 연료를 구하는 거죠. 아이스크림은 없어요. 냉동 제품도 없어요. 가끔 인터넷이 안 되면 다 녹아버리니까. 진열해 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우유나 냉동 제품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은 전부 없어요.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빵도요. 이 구역이 비어 있어요. 이런 건 상하기 쉬워서 트럭이 며칠 안 움직이면 이미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운반할 필요가 없죠. 빵도 없고 얼음도 없고 냉동식품도 없고 유제품도 없어요. 고기조차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한다면 건조식품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도 없어서 모든 게 어두워요. 보시다시피 연료가 없으면 트럭이 움직이지 않고 트럭이 움직이지 않으면 농장에서 우유가 상하게 돼요. 냉동식품은 지금 창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상할 수도 있어요.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연료는 이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은데 그 연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가게들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소련과 차를 러시아에서 보였던 모습과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 증거로 우리는 러시아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여주는 영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련입니다. 엄청난 줄이 서 있죠. 1933년 이미 사람들이 거대한 줄을 서고 있습니다. 1963년에도 또다시 엄청난 줄이 있습니다. 몇 세대씩 건너뛰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사람들이 빵이나 우유를 기다리며 줄 선 것뿐입니다. 1984년 소련 사람이라면 줄을 서는 게 당연했습니다. 러시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1991년 여전히 어디에나 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세대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대가 아니라 한 세계입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5세대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러시아인의 DNA입니다. 이런 텅 빈 가게들과 물자 부족은 그들을 다시 줄 서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한 드론의 수가 몇 대였을까요? 그 숫자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칭찬이자 러시아인들에게 큰 모욕입니다. 러시아는 불타고 있고 모두가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온라인에 올립니다.
국방부는 신기록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동안 1158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트란슬렉도 대체 뭘로 격추했다는 거냐고 묻습니다. 와일드베리스 창고와 정유소. 네, 그들은 지상 목표물을 맞추면서 이 드론들을 격추했다고 치는 거죠. 국방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마라 창고,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가져다가 우크라이나 드론 10대를 때려잡자. 그냥 가져다가 때려버리는 거야. 거기서 드론 10대를 파괴했어. 그렇게 계산해도 우크라이나가 1000대가 넘는 드론을 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숫자가 나오지 않아. 우크라이나인들은 현재 한 번에 몇백 대 정도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 그게 큰 공격일 때고 보통은 100대 이하야. 그래서 이 숫자는 적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몇백 대의 드론만으로도 하루에 5군데나 폭발이 일어나는 게 창피하거든. 여러분,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분을 높이 평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톰 반 더 헤이든. 당신 이름을 정말 자주 말합니다. 그만큼 자주 나타나 커피를 사주니까요. 계속 오신다면 저도 계속 이름을 엉망으로 발음할 거예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가입하시고 매달 커피 한 잔 값으로 후원해 주세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